네, 경주에서 열린 2025 에이펙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이 모인 거대한 국제 무대였는데요. 대한민국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쳐 경제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성과 거뒀습니다. 자,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또 6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먼저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보시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모두의 말씀 다 하셨잖아요.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죠. 입구를 열었는데 가장 우려했던 3,500억 불 투자를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이 다 나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김정관 통상산업부 장관한테 터프가 버텼다는 얘기죠. 잘 해냈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고, 또 하나는 역시 국방 쪽에서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동축 제철이 이 의제를 꺼내서 입구를 열었다. 개인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동축 제철이는 제가 10년 이상 주장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뿌듯한 회의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주장하셨어요? 그럼요. 네, 모든 글들, 강의, 심지어 논문에까지 3개 종합 세트로 핵추진 잠수함 동축 제철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단군 일의 국방 최대 전략 무기를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다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라는 거, 그래서 관세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 안보 영역에서는 가장 큰 성과였죠.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우리나라가 향후 50년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AI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부 간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젠순왕 엔비디아 대표가 와서 우리나라에 26만 장의 그래픽 카드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이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는 문제를 그 내부에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보고에서 나오는 이제 그 자료들을 보고 5만 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저렇게 엔비디아의 생산량이 한정돼 있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 나라들이 이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이 엔비디아가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이고 뭐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닌데 대체제가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5만 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가능할까?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5만 장이 아니고 플러스 26만 장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엔비디아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를 HBM을 제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HBM 생산 능력이 엔비디아의 생산 능력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26만 장 중에는 삼성전자에도 5만 장, SK 하이닉스에도 5만 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보면 젠슨왕 대표가 얘기한 게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가 뭐 고도로 이 기계화돼 있지만, 전자화돼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이 무인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그런 공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생산 능력까지 직결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하고는 차원이 또 다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는 모니터 안에서 인터넷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샌가 이 컴퓨터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삶 속에서 만져지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영역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이 AI도 이제 모니터 안에서 AI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피지컬 AI들이 움직인다는 본인이 거잖아요. 판단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실험장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전 세계에서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것이 성공하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 말씀 보태면요. 경주에서 했잖아요. 경주가 에이펙에 최적화된 데는 아니에요. 왜 했는지가 지금 저기 답이 나오는 게, 젠슨왕이 그냥 맘씨 좋은 용산에서 영업했다고 그게 아니고, 자, 제조업이 탄탄해요. 반도체 탄탄해요.
여기에 지금 디지털 자본주의 핵심 뭐냐? 문화 컨텐츠거든요. 예. 이 세 가지가 결합되는 게 한국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주를 선택한 거예요. 문화의 부분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컨텐츠의 시대가 온다. 그 얘기까지 저희 컨텐츠 오늘 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언젠가 여기 AI들이 앉아서 진행을 하고 있을 그러면 안 돼요. 예. AI 시대에도 저는 살아남습니다. 네, 코스피가 바로 반응했던 이유도 이제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 듣고는 바로 알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해볼 텐데 이 핵심 기술이 있어야 돼요. 고농축 우라늄 연료 제작 기술, 또 사용 후 핵 연료병 재처리 기술.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느냐 궁금해하시는데요. 그 가난한 파키스탄, 북한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못 갖겠어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농축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정도면 충분한 능력이 있고 핵 잠수함, 자꾸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핵 잠수함 안에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요. 이건 SSN입니다. 여긴 재래식무기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SSB에는 핵 추진에 핵 탄두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SSGN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핵 추진에 순항미사일, 미국 오하이오급을 개조해서 순항미사일이 154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SSN인 거고요. 핵 잠수함이 또 하나 있어요. 북한이 만든 김건옥 잠수함이라고 예. 깡통 지금 다니지도 않는데요.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핵미사일만 실은 거예요. 핵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이 필요하고 이 농축을 저농축으로 하면 핵 추진 잠수함 연료가 되지만 고농축을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HEU탄, 고농축 우라늄탄이 되는 거예요.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기술은 파키스탄은 98년에 이미 핵실험을 했으니까 이미 가지고 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 기술이 원심 분리기법이거든요. 세탁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탈수. 그 기술을 북한이 가져갔어요. 98년에 파키스탄이 이미 완성한 걸. 그걸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었던 것뿐이다. 그렇죠. 그동안 여러 금지하고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권한에 대한 문제. 이건 없느냐. 왜냐하면 뭐 IAEA도 공조를 해줘야 되고 뭐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과 관련돼서 걸려 있는 것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걸려 있거든요. 사실 뭐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전작권 문제만 이제 대충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권의 제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군을 한미동맹을 위해서 미군을 여기 한국 땅에 진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작권을 뭐 일시적으로 미군에 양도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주권이 제약되고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그 원자력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주권국가로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뭐 이런 그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적, 문화적, 그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이번 그 잠수함하고도 상관없이 원자력 협정은 이제 개정이 돼야 되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지금 논의를 진척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이제 다원화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뭐 지방 주별로도 다원화되어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 국무부, 국방부 또 에너지부가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 국무부나 국방부는 한국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향적이고 이게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띄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 원자력 협정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국무부가 아니고 에너지부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외교 관계나 이런 안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미국 내에 에너지부하고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인데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와 상호 관세 15% 유지, 또 자동차 관세 인하 같은 핵심 쟁점에서 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이제 무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관세가 지금 25%가 10%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측이 뭐 15%는 다 얻어맞는 거니까요. 지금 적자인 국가만 10%고 적자인 국가도 10% 관세를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반 사람과의 협상이라면 빵점입니다. 왜냐?
미국은 한 푼도 안 내고 한국 돈 2천억 달러 갖다가 수익은 반씩 나눠갔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걸 강도와의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강도? 예, 그럼요. 트럼프가 강권을 미국에 대한 자유무역 FTA를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사실상 25%를 무기로 만일 말을 안 들으면 더 높일 사람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원래 FTA 때문에 안 냈었는데 15% 올라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완벽한 갑과 을의 협상에서 그나마 전 세계가 숨죽이고 봤거든요. 왜냐? 일본은 지금 디테일이 없어요. 그냥 5,500억 달러가 사인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500억이지만 1,500억 달러는 마스가 조선업 투자로 그것도 담보 대출까지 다 보증까지 포함해서 자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2,000억 불 확 줄었죠. 이것도 미국이 요구했던 건 알았어. 너네 현금 없으니까 250억 불 8년 내에 이랬던 것 같고 이거를 우리는 200억 불, 그건 200불이 아니고 맥시멈 200억 불. 만일 안 되면 줄인다. 그래서 10년이지만 약정 기한은 2029년 1월까지거든요. 그 얘기는 200억 불 못 채우면 더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 말대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150, 200억 불 정도. 예. 그것도 안 되면 더 줄이고. 그 약간 정도니까 그 여유를 줬다.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어. 경제에 충격이 없는 그 정도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을 한 거고 지금 우리 안에서만 갈려있지 외신들은 모두 다 극찬을 하고 있거든요. 선방을 했고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터프했다고 한국이. 그리고 또 뒷말이 더 재밌어요. 원래 협상은 터프한 거야. 그러니까 터프하게 충돌했는데 본인 터프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좋아해요. 충돌하면 그냥 맞았는데 예. 같이 친 거죠. 아하, 그리고 우리로서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협상단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근데 마무리를 잘하면 우린 큰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협상할 때 보면은 거의 뭐 막바지까지 밀어붙였다가 살짝 빼면서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이번에 에이펙에 온다고 했을 때 아마도 기존 안보다는 많이 양보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것 짚어봐야 되겠어요. 경주 선언했잖아요. 이제 공동 선언문 성공적으로 채택이 됐는데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사실 이 에이펙이 만들어진 이후에 공동선언이 채택이 안 된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결국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제 세계화가 막 추진되던 시점에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막 추진되던 시점에 이 세계화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뭐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 세계 지구 반대편인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통화하고 뭐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또 교통도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돼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 뭐 연결이라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화가 처음 추진되던 1980년대를 회고해 보면 사실 해외에 간다는 사실 하나가 뭐 그 동네에서 엄청난 일이었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세계화를 막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무슨 개념인지도 몰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세계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도대체 노태우 대통령이 얘기한 국제화는 뭐 어떻게 다른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국제화, 세계화 네, 무슨 그러니까 차이냐. 네. 그 자체가 하나의 학문 주제였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화를 더 잘 추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 하에 유럽에서의 유럽연합이나 그 당시 이제 EC죠. 그러니까 유럽 커뮤니티처럼 이 동아시아에도 이런 걸 만들어보자. 아시아 태평양에도 이런 걸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단위에서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이 세계 단위의 통합을 더 추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펙이라고 하는 건 원래가 자유무역과 통합, 협력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자유무역 질서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깼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도 이 경주선언을 하는데 미국은 공정무역, 중국은 자유무역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결국은 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럼 두 단어를 다 연결해서 공정한 자유무역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공정이나 자유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 아래 이게 에이펙의 이제 그 3대 중점 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기본 틀로 해서 무역 투자, 디지털 혁신, 포용적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 창조 산업 또 협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고 이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시대에 연대와 협력의 어떤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국하고 미국의 시각차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는데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실현 가능할까 하는 뭐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무역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 보니 이제 들어갈 얘기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포용적 발전, 그다음에 연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서밋 특별 만찬 7개국에서 얘기했던 게 연대였거든요. 협력. 그다음에 신라를 얘기하면서 개방성을 얘기했거든요. 이건 사실은 자유무역을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아시아 에이펙 자체가 보호무역주의라는 개념 하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고립주의와 충돌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피즘의 고립주의, 그다음에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의 공급망 파워, 이 두 개가 충돌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녹여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중은 이번에도 합의를 못 봤죠. 예. 그냥 휴전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의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거지 양측의 문제를 타결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 상황에서 에이펙에서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다음에 포용적 성장, 그다음에 연대라는 표현을 계속했거든요. 이걸 연결하면 사실은 자유무역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피즘을 피하고 또 중국의 공급망 헤게모니 이 두 가지 개념을 피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그런 들어갈 건 다 들어갔죠. 예를 들면은 AI, 인구, 그다음에 이제 문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제일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창조 산업 협력을 넣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국광력은 5위, 경제력은 10위지만 문화력은 당당히 1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선언문을 만들었고, 따라서 우려와는 다르게 이 어려운 와중에 일단 선언문이 나왔고 또 대부분의 주요 개념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네.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I 뭐 강조하셨었잖아요. 이번에 AI 이니셔티브라는 걸 제시했는데 이건 어떤 구상에 담겨 있습니까? 뭐 AI 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인공지능 관련 공동 비전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에이펙의 회원국들이 AI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또 기술 혜택이 그 회원국들에게 공정하게 확산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 부분에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 이제 우리 정부가 제안한 AI 기본사회 구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AI 센터 설립 구상, 그리고 또 회원국 간 AI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라고 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런 성장 동력이 어떤 특정 국가들에게만 집중돼서 기존의 이런 그 국가 간의 어떤 국력 격차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것들이 포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이 AI 기술이라고 하는 이 혁신이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AI 발전이 미래 세대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런 목표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의 뭐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기후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큰 가장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봐요. 저는 이런 안보 문제, 우리가 성장의 문제 이런 거 다루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은 국지적이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고령화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한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모든 국민들, 전 세계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문제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문제를 지나가서 이미 이제 그게 고착화돼 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보다는 지금 살짝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중국에 가보면 우리가 중국이 인구 대국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고령화가 많이 네, 중국에 가면 중국도 지금 인구 고령화 문제로 골치를 앓고 그렇게 있어요. 사람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중국이 오늘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예. 10년 후, 20년 후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 14억 인구가 부양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뭐 정말 중국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그 누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세상이 다 먹고 살만해지고 어느 정도 개개인이 중요시 되면서부터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도요, 이제는 출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이게 다 확산된 문제라서 이게 모두의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 문제를 가장 중심에서 앓고 있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먼저 끌고 나가겠다.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기 앞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26만 장. 그래픽 처리 장치를 우리나라에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 안보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CPU 시대에서 GPU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CPU는 단순 계산, 연산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판단, 논리적인 판단, 그 다음에 생성이거든요. 그게 GPU거든요. 근데 이 GPU의 절대 강자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의 그 GPU, 아까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5만 장 얘기했을 때 5만 장이나 주면 어디야? 야, 그걸 이랬는데. 확보할 수 있니? 이랬거든요. 근데 26만 장을 던진다는 얘기는, 그럼 물론 젠순왕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국에 대한 호감만으로는 할 리가 없죠.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을 엔비디아 미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엔비디아 왕국의 거점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이 정보 처리가 중요하고, 이게 단순 연산을 넘어서 판단하고 생성하고 추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HBM, 탁월한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전을 지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전력,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제조업. 왜냐하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차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이게 모든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젠순왕은 그 배팅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HBM 생태계와 없으면 엔비디아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문화, 칩, 제조업, 그 다음에 창조성, 이런 게 결합된 곳이니까 엔비디아의 거점을 만드니까 엔비디아도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 TSMC만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두 개가 다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TSMC만 봤잖아요. 네. 근데 점점 AI 시대로 갈수록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가 아주 중요해지는 거고, 그 핵심이 GPU 세계가 된 거고, 그 GPU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한 기업이 사실은 경제 안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GPU 20만 장이 공급되면 이제 AI 시대는 미국, 중국, 한국 3파전으로 그 가는 정도예요. 거죠. 네. 자, 그럼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11년 만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100분 정도 열렸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둘 다 오면서 사실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또 혹시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사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큰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과 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중국이 지금 자유무역과
소위 이제 공정무역, 보호무역의 이제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이 다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당장 우리부터도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를 중국에 못 팔게 하잖아요, 미국이. 또 중국이 이번에도 뭐 하나오션과 관련된 자회사들을 다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미중 정상회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도 이게 다들 재밌지만 시진핑 주석의 표정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원래 이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지도자인데 특히 이제 본인이 점점 이 권력을 오래 가져가면서 3년임 하면서부터는 더 그렇게 무뚝뚝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보면 굉장히 좀 멋있은 얼굴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그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는 자리에 오는 거 보면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그때 15분 늦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국도 각오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너네들하고 다 동급은 아니지 않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과 또 뭐 핵잠수함과 관련돼서 조금 불편한 소식을 들은 다음이니까. 있었기 때문에 뭐 또 본인도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 평가가 있는데 네. 뭐 이렇게 희죽대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회담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양자 회담을 하면서 좀 이제 표정이 많이 좀 밝아졌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한중 관계의 정상화. 그러니까 이제 사드 배치 이후로 소위 이제 한한령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오랜만에 지금 만난 거거든요. 오랜만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건 무려 11년 만인데 이제는 이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양국의 어떤 기본적인 니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 밖에도 이제 뭐 경제 협력을 하기로 한 것들, 그다음에 뭐 그 통화 스와프 같은 것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협력을 하기로 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온라인 스캠 범죄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많이 회자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넘어간 사람들이 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사실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캄보디아나 우리 쪽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뭐 서해 인근에 구점을 설치했고 이거 군사기지했다는 그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양 정상 간 논의가 있었는데 좀 합의점이 있겠습니까? 그냥 완벽한 타결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도련선 전략,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포함하는 지역에서의 해상 패권을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해 구조물도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보면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히 해결보다는 상황을 악화하지 않는 쪽으로 상황 관리를 해나갈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미중 전략 경쟁이고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그리고 신형 대국 관계, 군사적 팽창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긴장과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 사이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실용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이번 지금 대통령실은 완전히 관계 정상화가 됐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 상징적인 장면이 이제 우리 문화예술인이 직접 시 주석을 만나서 중국에서 공연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충돌은 완화하고 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양측에 관리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곤욕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하고는 국방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캐나다는 일단은 이제 태평양 연안의 우리 협력 대상이고요.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사 정보예요. 그 군사 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점증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미
미국을 넘어서 북미에 있는 캐나다와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북극 항로의 시대거든요. 물론 이제 슬픈 얘기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가 녹고 있으니까.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북극 항로는 황금 노선이거든요.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캐나다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안보, 경제 안보, 그다음에 이제 이 K 방산 협력에 아주 중요한 대상이 있고, 이번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 이제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잠수함 분야에서도 우리가 사실 잠수함 세계적인 선도 조선 국가거든요. 잠수함 칸의 총리가 잠수함 그 장영실함 예. 그걸 이번 방한조에 직접 시찰을 했잖아요. 예. 마침 우리가 지금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따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극 항로 이쪽을 주력을 하게 되면 캐나다로서는 잠수함 전력이 아주 시급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보고 1이 1200톤급 독일 하데베에서 받은 209 9척이 있고요. 그다음 장보고 2가 이제 214급 1800톤급 9척이 있고, 장보고 지금 3로 왔어요. 그래서 장보고 3 배치원이 도산 안창호와 3000톤급 3척을 이미 진수했고, 네 번째 배치 2가 장영실함이거든요. 3척. 이제 배치 3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겠죠. 근데 왜 장영실함이라고 붙였겠어요? 나머지는 도산 안창호, 뭐 손원일 다 군인이나 공군인데, 장영실은 우리 조선시대 해경 때의 과학, 그만큼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첨단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장영실함을 붙였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더니 입이 여기 걸리잖아요, 총리가.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가 원하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을 네. 제때 성능 유지하면서 첨단 잠수함을 재래식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독일한테 우리가 기술을 받았지만, 우리가 독일을 이기고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적이 있거든요.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뭐 이것도 틀리면 안 되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60조 있죠. 전체를 다 입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분산해서 하죠. 그러나 초기 입찰에 성공하면 뭐 유지보수 MRO까지 다 갈 수도 있죠, 사람이. 네. 그 우리 정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이 만난 것이 이번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었는데, 일단 휴전에 들어갔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미중 가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잘 빛을 발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 세트는 자유무역을 그만하겠다고 하는 미국과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국 사이에서 이제 이 충돌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히토류를 수출 규제하겠다고 하는 중국과 여기에 뭐 157%의 보복 관세를 물겠다고 하는 이 미국 사이에서의 어떤 이제 큰 충돌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강대국들은 서로 자존심 때문에라도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 에이펙이나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양쪽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제회의가 없으면 사실 서로가 이런 협상을 제의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어떤 양국으로서는 어떤 출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대립에서 출구를 제공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두 나라를 다 우리가 국빈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불러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줬고, 또 중국도 불러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고, 또 뭐 미국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 앞부분에 만나고, 시진핑 주석은 뒷부분에 만나면서 두 나라가 오고 가면서 그냥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 또 사실 이제 AI라고 하는 새로운 어젠다를 우리가 이제 에이펙에서 제시를 함으로써 예. 이게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이런 말로 싸우지 않고 새로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논의의 어떤 쟁점을 다른 데로 돌려서 네. 두 나라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전 트럼프가 성격 같아서는 이제 본인 SNS에는 굉장히 센 발언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안 했습니다.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타코, 트럼프 올리브 치킨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자잖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협상을 할 때 조금 속된 말로 후려치거든요. 세게.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서는 조정하거든요. 예. 그런데 근데 언급을 아예. 예상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것을 시진핑 주석이 찌르고 있었거든요. 콩, 대두. 이것 때문에 트럼프 지지층,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네. 콩은 시기를 놓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히토류. 미국 첨단 산업이 지금 문 닫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일기 때처럼 본 거죠. 트럼프 일기 때 시진핑 주석은 의리였거든요. 그냥 시키는 신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예봉. 예를 들면 중국의 가장 취약점이 에너지와 식량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가축 사료 이런 부분들 콩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피할 곳을 마련해 놨어요. 물론 미국도 100% 관세 때리면 중국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맹수는 맹수끼리 잘 안 싸우는 게 이겨도 치명상을 입거든요. 양쪽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알지? 좀 예, 덮어놓은 거다. 뭐 보여주고 웃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황 관리. 이거 1년 유예한 것 뿐이에요. 또 터질 수가 있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SNS에 세게 지르느냐 이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원래 말을 함부로 한 다음에 예. 겁주고 그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게 말하고 안 지키면 좀 멋쩍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안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인 거예요.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상대방도. 그러다가 상대방이 이제는 좀 말만 저렇게 하겠구나 싶을 때 훅 그러니까 들어가는?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분의 특징을 알 수 있냐면 에이펙은 31일 1일인데 29일 30일 집을 보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바빴느냐? 김정은 만나려면 더 있을까 그랬더니 더 있을 수 있어. 뒤에 일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주도하는 리얼리스트의 주인공, 자극적인 이게 트럼프 방식의 정치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보니까 에이펙이 1989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자유무역과 다자협력이 기본 정신인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열렸습니다. 이 글로벌 안보 질서에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내의 국가들이 먼저 협력을 하고 뭉쳐서 이것이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에이펙은요, 이 회원국이 아니에요. 여기 에이펙은 그러니까 에이펙 회원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원래. 회원이에요. 왜냐하면 에이펙은 경제 단위로 뭉쳤기 때문에 대만이나 홍콩도 여기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원국 이래버리면 중국이 대만이 들어가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중국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애초에 아시잖아요. 미중 간의 이 수교 협상을 하면서 중국이 유일한 정부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이펙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를 뛰어넘어서 다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런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아예 민간인, 이번에도 젠슨 왕이 와가지고 오히려 더 주목받았어요. 더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 민간으로까지 포용되는 거의 뭐 다보스 포럼 뭐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내는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 이런 그 추세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까지 깊이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 쇼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오면서 또. 치맥. AI의 거두 젠슨아. 그다음에 제조업의 거두 정의선. 그다음에 칩의 거두 이재용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경주에서 우리가 뭐 연대와 우정을 프렌드십을 그거는 사실은 공자님 말씀이고 냉정하게 보면 다 필요해. 기술력, 그렇죠. 기술력, 경제력, 그다음에 국방력 이 세 가지가 한국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주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재정 난리 났죠. 네.
독일도 지금 국가 경제가 최악입니다. 1% 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태리도 거의 파산 지경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AI 디지털 자본주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연대와 협력 이런 것도 중요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생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경쟁력입니다. 예. 그걸 아주 뼈저리게 겉으로 서로 화합하고 있지만 그러나 경쟁력 없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네. 경주 천년고도 경주에서 우리가 AI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던 건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AI 시대로 가는 모든 그동안에 걸어온 대한민국의 여정의 그 총집합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결국 더 분발해서 더 강한 코리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성과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안미경중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안보도 경제도 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뭐 시진핑 주석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리적으로 우리가 피할 여기서 수가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미중 격리중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땅을 버리고 딴 나라로 이민 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과 협력은 당연히 뭐 군사동맹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적국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처참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를 대한민국 국익이 중요하면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분리 안 한다. 대한민국 국익에 유리하면 다 중요하면 다 미국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게 안미경리 시대에 갔다라는 이재명식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재명 그 실형외교, 예. 국익중 실형외교고 저는 지금의 시대는 강력한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 느슨한 진영의 각자 도생의 시대다. 다극화 시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미 세계 국가다. 근데 우리한테 부족한 게 세계 전략이에요. 세계 전략. 세계를 경영하는. 이제는 세계를 경영하는 시각으로 코리아 이니셔티브. 네. 우리가 주도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 논리 속의 각자 도생의 시대에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토대로 세계 전략을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구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 대한민국의 의장국으로 경주에서 개최했죠. 제33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